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 미래 사회에 대한 섬뜩한 경고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조금 다릅니다. 그 소설이 나오고 27년 뒤에 헉슬리 자신이 직접 쓴 논픽션, 다시 찾아본 멋진 신세계입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고요. 자신의 예언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빠르게 현실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목격한 한 사상가의 아주 냉철한 분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문장, 헉슬리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1931년에 소설을 쓸 때만 해도요, 그가 그렸던 그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는 적어도 한 600년은 지나야 나타날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불과 27년 만에 그는 자신의 예언이 생각보다 정말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이 한 문장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절박함과 긴박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예언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은 단순히 재치 있는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 모인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비평가이자 사상가였거든요. 그의 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왜 그가 그런 예언을 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아주 열렬히 옹호해서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렸던 토머스 헨리 헉슬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불가지론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하죠. 어머니는 빅토리아 시대의 위대한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매슈 어널드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튼과 옥스퍼드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헉슬리는 자연스럽게 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그런 비평적인 시각을 갖추게 된 겁니다. 특히 그가 깊이 빠져들었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론의 외의주의는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피론은 진리에 대한 모든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 헉슬리가 세상을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서로 막 부딪히는 여러 견해들이 공존하는 복잡한 곳으로 보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제 책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찾아본 멋진 신세계는 1958년에 발표된 책인데요. 1931년에 썼던 그 소설의 예언적인 주제들을 2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검토하는 일종의 미래 문명 비판서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헉슬리는 지난 27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어떤 비인간적인 힘들이 사회를 자신이 그렸던 그 멋진 신세계의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는 예언자의 역할을 스스로 맡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헉슬리가 그토록 놀랐던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자신의 악몽이 이렇게나 빨리 현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여기서부터 그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헉슬리가 소설에 쓰던 1930년대는 대공황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악몽은 혼란과 무질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빈약한 질서에서 비롯된 거였죠. 하지만 그가 1958년에 마주한 세상은 정반대의 문제, 즉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의 지나치게 막강한 질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무질서라는 하나의 극단에서 과도한 질서라는 또 다른 극단으로 너무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비판하면 우리는 보통 조지 오웰의 1984를 떠올리곤 하죠. 헉슬리는 이 책에서 자신의 비전과 오웰의 비전을 직접 비교합니다. 오웰이 그린 미래는 스탈린주의와 나치즘을 바탕으로 한 처벌과 공포, 폭력에 의한 통제사회입니다. 반면에 헉슬리가 그린 멋진 신세계는 약물이나 수면학습, 유전공학 같은 비폭력적인 조종과 쾌락이라는 보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노예 상태를 오히려 사랑하게 만드는 사회죠. 헉슬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공포를 통한 통제는 비효율적이고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요. 반면에 쾌락을 통한 통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예언이 오웰의 예언보다 더 현실적인 미래의 모습이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결국 더 효율적인 통제 방식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효율적인 통제사회, 즉 멋진 신세계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헉슬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지목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힘입니다. 헉슬리가 지목한 가장 큰 위협, 그것은 바로 인구 과잉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인구가 많아지는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구 과잉이 제한된 자원을 압박하고 이게 결국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을 낳고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정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고 본 거죠. 다시 말해 인구 과잉은 개인의 자유가 설 자리를 없애고 전체주의적인 통제를 불러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인구 과잉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헉슬리는 이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은 서기 1년입니다. 예수 탄생 즈음에 전 세계 인구는 약 2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상상하기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중국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였죠. 이게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그로부터 약 1900년이 흐릅니다. 헉슬리가 소설 멋진 신세계를 쓰던 1931년 세계 인구는 20억 명에 육박하면서 8배나 증가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에 걸쳐서 일어난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헉슬리가 경악했던 순간이 옵니다. 불과 27년 뒤인 1958년, 그가 이 책을 쓸 무렵에는 8억 명이 더 늘어난 28억 명이 되었습니다. 1900년 동안 늘어났던 인구의 거의 절반이 단 27년 만에 추가된 겁니다. 헉슬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 폭발적인 증가의 속도였습니다. 그 가속도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1년부터 인구가 처음으로 2배가 되는 데는 무려 16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헉슬리가 이 책을 쓰던 1958년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데 50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류의 숫자가 말 그대로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을까요? 헉슬리는 사망 통제와 산화 제한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페니실린이나 DDT의 보급, 깨끗한 물의 공급 같은 공중보건의 발전은 사망률을 극적으로 떨어뜨렸죠. 이건 소수의 기술자와 적은 비용으로도 정부가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이른바 사망 통제입니다. 반면에 출생률을 조절하는 산화 제한은 수많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의지 그리고 비용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출산을 장려하는 종교적, 사회적 전통이라는 거대한 장벽도 존재하죠. 이처럼 사망을 통제하기는 너무나 쉬워진 반면 출생을 통제하기는 여전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헉슬리 논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이처럼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숫자의 압박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권력의 중앙 집중화와 자유의 침식으로 이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아주 치밀하게 설명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과잉 인구가 식량, 주택, 일자리 같은 제한된 자원을 압박합니다. 둘째, 이건 필연적으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겠죠. 셋째, 이런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더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시민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권력은 소수의 행정가와 관료들에게 집중되고 결국 민주주의 제도는 약화되어서 권위주의적이거나 전체주의적인 체제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헉슬리의 이 말은 위기 상황이 어떻게 정부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안정을 원하고 그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 일부를 정부에 기꺼이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지배층은 더 많은 권력을 탐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 헌법이 막으려고 했던 그 위험한 유혹인 거죠. 헉슬리는 이 문제가 단지 인구가 많은 저개발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인구 과잉 때문에 저개발 국가들이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넘어가고 이들이 기존의 강대국들과 손을 잡게 되면 국제 정세는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군사적 대비를 강화해야만 하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게 되죠. 결국 저개발 국가의 위기가 전 세계적인 자유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헉슬리가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인구 과잉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낳고 이 위기는 지정학적 위기로 번집니다. 이렇게 영구적인 위기 상태가 만들어지면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영구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유는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인구 과잉과 더불어서 헉슬리는 우리를 멋진 신세계로 이끄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잉 조직화입니다. 헉슬리는 기술 발전의 역소를 지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생산 설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비싸지죠. 자연스럽게 거대 자본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만이 살아남고 소규모 사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 흡수됩니다. 결국 경제 권력은 점점 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경제 권력은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거대 기업은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로비를 통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심지어 미디어를 소유함으로써 대중의 여론까지 형성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처럼 한 몸이 되어갈 때 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헉슬리는 이처럼 거대 기업과 거대 정부에 의해 사회가 통제되는 현상을 과잉 조직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개인은 그저 부품처럼 비인격화되고 고유한 개성을 잃어버린 채 순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헉슬리가 경고한 두 가지 거대한 위협, 인구 과잉과 과잉 조직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밖에서는 끊임없이 숫자의 압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안에서는 거대한 조직이 우리를 획일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헉슬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양쪽의 압력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권력자들이 어떤 구체적인 통제 기술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 책이 거의 한 세기 전에 쓰여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책을 펼치면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저명한 비평가 크리스토퍼 히친스 역시 바로 이 점에 깊이 주목했는데요. 오늘은 그의 날카로운 서문을 길잡이 삼아 헉슬리의 예언이 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더욱 서늘하고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 헉슬리가 얼마나 놀랍도록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봤는지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런 예언을 한 올더스 헉슬리라는 인물 자체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내면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그의 영원한 라이벌 조지 오웰과의 흥미로운 비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고 왜 이 작품이 그저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강력한 역설로 남아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대를 앞서간 예언. 대체 올더스 헉슬리는 어떻게 21세기를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1932년에 발표된 소설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그려낼 수 있었는지,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지적한 헉슬리의 그 소름돋는 예지력, 그 실체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생식과 분리된 성. 지금 우리에겐 시험관 아기 시술이나 대리모 같은 기술이 익숙하죠. 하지만 헉슬리가 글을 쓰던 1930년대에는 이건 정말 공상과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출생이 더 이상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생산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내다본 거죠. 배아 줄기세포의 의학적 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치료와 생명 연장의 꿈을 위해 배아를 이용하는 기술, 이 역시 현대의학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죠. 그리고 역사학의 습태,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배우기보다는 현재의 자극적인 쾌락에만 몰두하는 세상, 헉슬리가 이것이 사회를 통제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또 구경거리와 오락이 지배하는 공적생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쏟아지는 영상 콘텐츠, 우리는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죠. 히친스는 헉슬리가 바로 이 점을 간파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진지한 사유나 비판 대신 끊임없이 제공되는 가벼운 오락거리에 정신을 빼앗겨 스스로 노예가 되는 세상을 말이죠. 심지어 가족 구조를 바꾼 한 자녀 정책이나 지구를 하나의 마을처럼 만든 대중 항공여행까지 히친스는 이 모든 예언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헉슬리가 인간 본성과 기술 발전의 방향을 얼마나 깊이 통찰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소설 속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역사는 허튼 수작이다. 이 말은 원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했던 말인데 소설 속 세계 통제관인 무스타파 몬드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건 그냥 과거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오는 모든 것, 그러니까 전통, 가족, 사랑, 고뇌, 예술, 이 모든 불안정한 요소들을 아예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비교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사람들은 그저 현재의 시스템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히친스는 이 대목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크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나 과거의 교훈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지고
때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과거를 지우려 하는 모습들. 이런 한상 속에서 헉슬리의 경고가 섬뜩하게 울려 퍼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올더스 헉슬리는 평생에 걸쳐 대중문화를 뭐랄까 거의 경멸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이름과 작품이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된 건 바로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대중문화 덕분이었으니까요. 히친스의 말처럼 만약 헉슬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비틀스의 전설적인 앨범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표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유명인들의 얼굴 속에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얼굴도 있습니다. 또 1960년대 사이키델릭 록의 상징이었던 밴드 The Doors, 보컬인 짐 모리슨이 헉슬리가 환각 버섯 체험에 대해 쓴 책 인식의 문에서 영감을 받아 밴드 이름을 지었다는 건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무엇보다 멋진 신세계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보통 명사처럼 쓰이잖아요. 빅브라더나 캐치22라는 말처럼 어떤 특정한 종류의 미래 사회를 딱 떠오르게 하는 문화적 암호가 된 겁니다. 히친스는 바로 이런 현상이 문학 작품이 불멸의 생명을 얻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작가의 원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때로는 심지어 오해를 통해서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소비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상징으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남긴 올더스 헉슬리.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작품에서 작가 자신에게로 옮겨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헉슬리를 단순히 미래를 정확히 맞춘 예언가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내면은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찬 아주 복잡하고 역설적인 인물이었다고 평가하는데요. 그 모순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헉슬리의 집안을 살펴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당대 영국 최고의 지적 귀족 가문이었어요. 할아버지인 토머스 헨리 헉슬리는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장 열렬히 옹호했던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는 문화와 무질서라는 유명한 책을 쓴 빅토리아 시대의 대학자 매슈 어널드의 조카였습니다. 한쪽에는 차가운 과학적 이성, 다른 한쪽에는 고결한 인문학적 전통. 헉슬리는 이 두 개의 거대한 귀중 사이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평생 이 두 유산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것들을 통합하려 애쓰는 과정,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친스는 헉슬리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로 피론주의라는 철학을 제시합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론에서 시작된 회의주의의 한 갈래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모든 판단을 일단 멈추자는 태도입니다. 헉슬리 스스로도 자신을 피론을 즐겁게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회의주의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의 진리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유로운 지적 유희에 가까웠죠. 이 근본적인 회의주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뒤집어보는 시선이 바로 그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라고 히친스는 분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헉슬리의 아주 흥미로운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히친스는 헉슬리가 자신이 겉으로 비판하고 풍자하는 대상을 속으로는 은밀하게 동경하거나 심지어 긍정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면 그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끄는 고급 문화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통의 대중들에 대해서는 깊은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죠. 또 그 자신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개방교룡을 실천하며 성적 자유를 옹호했지만 정작 소설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기계적이고 공허한 섹스를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묘사합니다. 히친스는 헉슬리가 이처럼 항상 양극단을 오가며 그 긴장감 속에서 글을 썼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히친스는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실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바로 헉슬리가 우생학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용된 문장을 보면 그는 정상적이거나 그 이상인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고 그 이하의 사람들은 아예 번식을 막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영국 엘리트 지식인 사회에서 우생학이 일종의 과학적인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 즉 인간을 유전적으로 우월한 계층과 열등한 계층으로 나누려는 이 위험한 사상이 바로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그 끔찍한 카스트 제도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히친스는 이 어두운 지적 배경을 알아야만 멋진 신세계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학사에서 아마 이보다 더 유명하고 흥미로운 라이벌 관계는 없을 겁니다.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조지 오웰의 1984. 이 두 개의 디스토피아는 항상 함께 언급되죠. 그런데 이들의 경쟁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올더스 헉슬리는 이튼 컬리지에서 프랑스어 교사로 일할 때 훗날 조지 오웰이 되는 어린 학생 에릭 플레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거죠. 히친스는 이 시기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어린 오웰은 스승인 헉슬리의 명석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헉슬리의 시력이 아주 나쁘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바른 학생들을 보면서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고 해요. 그 이튼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훗날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개의 미래 예언, 세계의 지적 대결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처음에 조지 오웰은 헉슬리의 비전을 뭐랄까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40년에 쓴 비평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좋은 시절, 즉 쾌락만을 추구하는 지배 계급은 금방 활력을 잃고 무너질 것이다. 오웰이 보기에 인류를 위협하는 진짜 공포는 헉슬리가 말하는 달콤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합발과 폭탄, 강제 수용소로 상징되는 야만적이고 노골적인 고통이었죠. 스페인 내전과 전체주의의 발호를 직접 목격한 오웰에게 권력의 본질은 억압과 공포였습니다. 그러니 쾌락으로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헉슬리의 상상력은 어딘가 유약하고 불안정해 보였던 겁니다. 히친스는 이 두 작가가 그린 디스토피아의 본질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비교합니다. 바로 통제의 방식이죠.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쾌락을 통한 통제라면 오웰의 1984는 고통을 통한 통제입니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국가가 사람들에게 마약인 소마를 나눠주고 감각적인 영화를 보여주며 자유로운 성관계를 장려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죠. 스스로 자신의 예속 상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1984는 어떻습니까? 거기엔 처벌과 공포, 그리고 빅브러더의 끊임없는 감시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고문을 통해 복종하도록 철저히 파괴됩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통제하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 통제하는 것.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리고 마침내 이 지적 대결의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조지 오웰의 1984가 출간된 직후 헉슬리는 옛 제자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히친스는 이 편지야말로 헉슬리의 최종 반론이라고 말하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세계의 통치자들이 몽둥이나 감옥보다는 어릴 때부터 조건화를 시키고 마취 최면을 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정부의 도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네. 1984의 악몽은 결국 내가 멋진 신세계에서 상상했던 세계와 더 닮은 악몽으로 변해갈 운명일세.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예언이죠. 오웰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자네가 그린 폭력적인 방식은 너무 구식이고 비효율적이야. 미래의 지배자들은 훨씬 더 세련되고 경제적인 방법을 쓸 걸세.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얻기 위해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방식 말이야. 고통은 저항을 낳지만 쾌락은 순음을 낳는다는 것. 두 거장의 미래관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신세계라는 현대의 신화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히친스는 이 소설이 그저 아득히 먼 미래를 상상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헉슬리가 살았던 20세기 초, 이른바 모더니티라고 불리는 시대의 불안과 열광 그리고 혼란을 그대로 담아낸 거울과 같은 작품이라는 거죠. 소설의 구석구석에는 당시의 실제 인물과 사상 그리고 사건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히친스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이름에 숨겨진 헉슬리의 의도를 하나씩 파헤칩니다. 예를 들어 버나드 마르크스나 레니나 같은 이름은 당시 사회주의나 혁명사상에 대한 헉슬리의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장치죠. 또 세계 총통인 무스타파 몬드의 이름은 터키를 강력하게 근대화시킨 지도자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와 당대 영국의 거대 화학 기업을 이끌던 알프레드 몬드경의 이름을 합친 겁니다. 즉, 강력한 정치 권력과 거대 자본이 결합된 인물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처럼 소설의 모든 요소에는 헉슬리 특유의 날카로운 지성과 신랄한 풍자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헉슬리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멋진 신세계의 등장인물들은 사실 깊이가 좀 없습니다.
작가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꼭두각시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보통 소설에서는 이건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히친스는 바로 이 점이 역설적으로 멋진 신세계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세상 자체가 바로 깊은 감정과 개성이 말살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을 묘사하는 데는 오히려 이렇게 평면적이고 인공적인 꼭두각시 같은 인물들이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인물들의 비인간성이 곧 그 세계의 비인간성을 증명하는 놀라운 역설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토록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찬 올더스 헉슬리의 비전이 왜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토록 강력한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 역설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히친스의 마지막 분석을 통해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히친스는 헉슬리를 이율배반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이율배반, 안티노미라는 건 단순히 모순된다는 뜻을 넘어서 두 개의 주장이나 믿음이 각각 그 자체로는 타당한데 서로 충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헉슬리는 마치 양손에 물과 불을 동시에 쥐고 있는 것처럼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답을 제시하는 대신 해결할 수 없는 질문 그 자체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헉슬리의 이런 모순적인 면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그의 대표작인 멋진 신세계와 그의 마지막 소설인 섬을 비교할 때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두 소설에는 똑같은 장치들이 등장합니다. 어릴 때부터의 조건화 교육, 그리고 약물. 그런데 멋진 신세계에서 이 장치들이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끔찍한 도구였다면 유토피아를 그린 소설 섬에서는 정반대로 인간을 해방하고 깨달음을 주는 긍정적인 도구로 묘사됩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한 번은 최악의 지옥을 그리고 또 한 번은 최상의 천국을 그려낸 셈이죠. 이것은 헉슬리가 평생에 걸쳐 과학기술과 인간 정신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뇌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히친스가 헉슬리의 작품 전체를 통해 이끌어내는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열반을 추구하는 것은 유토피아나 역사의 종말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헛되고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성의 포기를 수반한다. 헉슬리는 어쩌면 의리도치 않게 우리에게 이 역설적인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고통도 불안도 없는 완벽한 세상, 즉 유토피아를 향한 갈망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완벽한 평온의 상태는 우리가 비판하고 의심하고 고뇌하는 능력, 즉 이성의 활동을 멈출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것은 어쩌면 지성의 죽음과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히친스의 날카로운 분석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사회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고통을 억압하는 조지 오웰의 악몽에 더 가까운가요? 아니면 끝없이 주어지는 쾌락과 오락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스르르 잠들어버리는 올더스 헉슬리의 악몽에 더 가까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올더스 헉슬리의 다시 찾아본 멋진 신세계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 해설서가 아닙니다. 헉슬리 자신이 과거에 소설로 그렸던 그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이제는 섬뜩할 정도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경고하는 논픽션이죠. 헉슬리가 1931년에 소설 멋진 신세계를 썼을 때만 해도 그가 상상했던 그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는 아주 먼 한 600년 뒤에나 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과 27년이 지난 후에 이 책을 쓰면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예언했던 그 끔찍한 미래가 예상보다 정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헉슬리가 우리를 그 멋진 신세계로 밀어넣고 있다고 믿었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두 가지 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 과잉이 낳는 인간의 질적 저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개인을 짓누르는 과잉 조직화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힘 중에서 첫 번째, 헉슬리가 관찰했던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생물학적인 경향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의 소설 멋진 신세계 속 세상은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되죠. 우생학과 열생학이라는 이름 아래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계급은 최상의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반대로 열등한 계급은 의도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헉슬리가 지적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바로 통제되지 않는 번식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죠.
옛날, 그러니까 의학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의 선택이 훨씬 더 가혹하게 작용했습니다. 심각한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죠. 그게 자연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생시설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현대의학의 성과는 놀라울 정도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의 사회적 양심 덕분에 과거에는 생존하기 어려웠을 유전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는 건강하게 성인이 되어서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역설이 생겨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의학과 인도주의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라는 종 전체의 육체적 건강, 나아가서는 지능까지도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헉슬리는 바로 이 섬뜩한 가능성에 대해 아주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W.H. 셸던 박사라는 분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덜 강건한 집단이 더 강건한 집단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생물학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헉슬리는 우리에게 어렵고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도덕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하다고 믿고 행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좋은 목적이 나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쉽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헉슬리가 묻는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분명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좋은 수단이 의도치 않게 아주 나쁜 결과를 낳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헉슬리가 책에서 든 구체적인 예를 보면 이게 더 와닿으실 겁니다. 어떤 열대섬에서 DDT라는 살충제를 사용해서 말라리아를 완전히 없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으니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섬의 한정된 자원은 곧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말라리아로 인한 빠른 죽음 대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이라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윤리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연민과 선한 의지가 낳는 이 의도치 않은 비극적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지성과 선의를 총동원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이제 헉슬리가 지목한 두 번째 거대한 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힘은 방금 이야기한 인구 과잉 문제와 결합해서 우리를 전체주의적인 미래로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바로 과잉 조직화의 문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거대한 힘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기술 발전의 직접적인 결과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기술적 편의의 대가는 다름 아닌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의 점진적인 중앙 집중화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산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비싸집니다. 자연스럽게 자본이 부족한 작은 사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거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대량 생산은 필연적으로 대량 소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 또한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수많은 작은 기업들은 사라지고 막대한 경제 권력이 점점 더 소수의 손아귀에 집중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같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사회학자 C. 라이트 밀스가 말한 파워 엘리트라는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기업, 정부, 그리고 군부의 핵심을 장악하고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죠. 이건 마치 윈스턴 처칠의 유머한 말을 살짝 바꿔서 표현하자면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강력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소수의 엘리트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쥐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살지 결정하며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사회 전체가 아니라 나라는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답을 정신분석학자 에리 히프롬이 내놓았는데요. 좀 섬뜩합니다. 바로 과잉 조직화된 사회가 우리를 자동인형, 즉 오토마톤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현대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한 정상인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고유한 개성과 인간성을 모두 잃어버린 사실상 비인격화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희망 없는 정신병의 희생자는 오히려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성에 너무나 완벽하게 적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위해서 저항하거나 투쟁하려는 의지조차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경증적인 증상들이야말로 아직 내면의 생명력에 싸우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아무런 내적 갈등도 느끼지 못하는 생태, 그 자체가 바로 정신병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개체를 고유하고 특별하게 만들려는 진화의 법칙, 즉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에 대한 정면 도전과도 같습니다. 획일성은 자유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건강과도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개인에게 수능을 강요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원초적인 충동이 여기에 호응하게 됩니다. 헉슬리는 이것을 질서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질서의 의지라는 건 사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무한한 다양성 속에서 통일된 법칙을 발견하려는 본능이니까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예술가가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창조하는 게 바로 이 힘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힘이 사회와 정치 영역에 적용될 때 그것은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다채로운 다양성을 억압하고 획일성으로 축소시키려는 자유를 노예근성으로 바꿔버리는 폭력적인 힘이 되는 거죠. 사회나 정치 영역에서 이 욕구는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인간의 다양성을 아주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획일성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고유한 개인들을 인간 이하의 똑같은 모습의 대중으로 바꾸려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질서를 향한 순수한 열망이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을 폭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역설로 이끌고 갑니다. 바로 현대사회의 핵심 딜레마, 조직화가 가진 역설이죠. 우리는 조직화의 역설과 마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편으로 조직은 자유로운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조직이 너무 과해지면 오히려 개인을 창의성 없는 자동인형으로 만들어서 결국 자유라는 개념 그 자체를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거죠. 복잡한 기계와 기술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만큼 복잡한 사회 조직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조직에 제대로 들어가서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개인들은 스스로의 개성을 지우고 표준화된 패턴에 자기 자신을 맞춰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비인간화 현상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인구 과잉 문제와 만나면서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과잉 인구는 사람들을 거대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도시로 밀어넣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온전한 인격체로서 서로 관계를 맺는 대신 그저 하나의 경제적 기능 혹은 무책임한 군중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헉슬리는 말합니다. 안전한 길은 완전한 자유방임과 완전한 통제, 그 양극단의 중간 어딘가에만 존재한다고. 그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어쩌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그 중간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걸까요? 올더스 헉슬리의 책 다시 찾아본 멋진 신세계, 계속해서 그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헉슬리가 예전에 썼던 소설 멋진 신세계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짚어낸 예언서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헉슬리는 바로 이 책에서 소설 속 디스토피아를 현실로 만드는 거대하고 비인격적인 힘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자유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죠. 헉슬리가 조지 오웰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이 한 구절에 그의 생각이 정말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통제사회는요,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그렸던 것처럼 그렇게 노골적인 감시나 처벌, 물리적인 고문 같은 야만적인 방식에만 의존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헉슬리가 본 미래는 그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억압하는 그 시스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안에서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 말이에요. 이건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쾌락을 주고
조건 반사를 훈련시켜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지배체제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오히려 그 부자유를 편안함과 안정감으로 여기게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헉슬리가 봤던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더 무서운 미래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럼 헉슬리가 지적하는 우리를 디스토피아로 이끄는 그 거대한 힘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정치나 경제와는 좀 무관해 보여서 그래서 더 근본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인류라는 종의 생물학적인 구성, 다시 말해 유전적인 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헉슬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진보의 그 뒷면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의학이 발전하고 사회복지제도가 좋아지는 걸 인류의 위대한 성취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낳은 결과가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 결과를 똑바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진보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보라는 조금은 도발적인 요구인 셈입니다. 여기 이 표가 헉슬리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과거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가혹한 자연 환경이라는 게 일종의 필터 역할을 했죠. 선천적으로 심각한 유전적 결함을 갖고 태어난 개체는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유전적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눈부신 의학 발전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우리의 윤리의식이 이런 자연의 필터를 거의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유전적 조건과 상관없이 살아남아서 성인이 되고 또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헉슬리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한 개인의 생명을 구하는 그 숭고한 의학적 성취가 인류라는 종 전체의 유전자 풀, 그러니까 유전 정보의 총합을 장기적으로는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유전 질환을 앓는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유전자는 과거보다 더 넓게 인구 전체에 퍼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헉슬리는 이런 과정이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 쌓이면 인류의 평균적인 건강 수준이나 지적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저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헉슬리는 이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 우생학 분야의 권위자였던 셸던 박사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셸던 박사는 사회가 편안해지고 생존 경쟁이 약해질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형질을 가진 집단보다 그렇지 않은 집단의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걸 단순히 교육이나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종의 장기적인 건강과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생물학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헉슬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능지수 역시 유전적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향이 계속된다면 인류의 평균 지능이 서서히 하락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정말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헉슬리가 든 예시가 있는데요. DDT를 사용해서 어떤 섬의 말라리아를 완전히 없앤 사례예요.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이 선한 행동은 몇 년 뒤에 섬의 인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선이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악을 불러온 거죠. 유전적 결함이 있는 개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선한 일이죠. 하지만 그 선한 행위들이 모여서 인류 전체의 유전적 건강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헉슬리는 이처럼 선한 의도가 예측하지 못한 나쁜 결과를 낳는 상황이야말로 현대사회가 마주한 가장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도덕적 문제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물학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헉슬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두 번째 거대한 힘으로 과잉 조직화를 꼽습니다. 이건 기술의 발전이나 효율성 추구처럼 우리가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이 어떻게 아주 역설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헉슬리는 기술 발전이 어떻게 권력 집중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건 생산 기술의 발전에서 시작돼요. 새로운 기계와 기술이 나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대량 생산을 하려면 더 크고 비싼 설비, 더 복잡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이건 작은 자본가나 개인 사업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결국 자본과 기술을 가진 거대한 조직만 살아남아서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작은 조직들은 경쟁에서 밀려서 흡수되거나 사라져버립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부와 권력은 점점 더 소수의 거대 조직으로 집중되는 거죠.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의 시대에서 자신의 작은 가게나 공방을 운영하던 독립적인 생산자는 거대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마케팅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빚을 지고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자신을 망하게 한 그 거대 기업의 직원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만 하죠. 이렇게 되면서 그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생산자에서 거대한 조직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헉슬리는 이런 식으로 경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어떤 나쁜 사람들의 음모 같은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거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거대 기업과 거대 정부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사회학자 C. 라이트 밀스가 파워 엘리트라고 부른 지배계층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기업, 정부, 군대의 최고위층 사람들이고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들은 공장이나 사무실의 노동력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영화 같은 대중매체를 소유함으로써 대중의 생각과 욕망까지 조종하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헉슬리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한탄하기도 했어요. 역사상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조종한 적은 없었다고요. 결국 이런 과잉 조직화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건국 이념을 제시했던 토머스 제퍼슨의 이상,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는 작은 농부와 상인들이 모여서 자치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분권화된 사회라는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개인이 거대한 관료 조직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중앙집권적 통제사회의 현실이죠. 헉슬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이 가져다준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누리는 대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라는 가치를 마치 할부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거대하게 조직화된 사회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회구조의 변화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헉슬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심리학자 에리크 프롬의 분석에 주목합니다. 프롬은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풍요와 안락을 주는 동시에 그들을 점점 자신의 진짜 감정과 이성으로부터 소외된 자동인형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현대인은 조직의 요구에 순응하고 유행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살아갈 뿐 자기가 정말로 뭘 원하고 뭘 느끼는지는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면의 자아를 잃어버린 대가는 끝없는 소비와 자극적인 쾌락 추구 속에 숨겨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깊은 절망감으로 나타난다고 프롬은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에리 프롬은 한층 더 섬뜩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시스템의 가장 비극적인 희생자는 고통을 호소하는 신경증 환자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을 맞춘 나머지 내면의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나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회적 기준으로는 성공하고 잘 적응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실패한, 이른바 비정상적으로 정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신경증적 증상들이 오히려 희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프롬에 따르면 이런 고통스러운 증상은 적어도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아가 획일적인 사회의 압력에 저항하면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증상은 내면의 생명력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벌이는 투쟁의 표현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도 증상도 없는 완벽한 적응 상태야말로 정신적으로 가장 위험한 죽음과 같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모든 노력은 필연적으로 획일성을 강요하게 되죠. 하지만 헉슬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 그리고 인간다운 삶과 정신건강은 이런 획일성과 결코 함께할 수 없다고요.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유전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다양성의 존재니까요. 우리를 예측 가능하고 관리하기 쉬운 자동인형으로 만들려는 모든 사회적 시도는 결국 인간 본성에 대한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과잉으로 조직화되고 획일화된 사회로 이끄는 걸까요? 헉슬리는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적 충동, 바로 질서의 의지를 발견합니다. 헉슬리가 말하는 질서의 의지라는 건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떤 패턴이나 법칙, 의미를 찾아내려는 우리 이성의 근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이 충동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과 예술의 원동력이 되죠. 예를 들어 뉴턴이 혼돈스러워 보이는 행성의 움직임 속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발견해냈듯이 위대한 예술가가 무질서한 현실의 조각들 속에서 조화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이 질서의 의지는 인류 문명의 위대한 성취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지극히 유익해 보이는 이 질서의 의지가 인간 사회와 정치, 경제 영역에 적용될 때 그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론의 세계에서 다양성을 단순화하는 건 우아한 지적 작업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다양성을 단순화하는 건 폭력적인 억압이 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깔끔하고 예측 가능한 획일성으로 정리하려는 욕망은 결국 개인을 노예 상태로 이끌게 되죠. 세상을 이해하려던 선한 의지가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위험한 도구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질서를 향한 순수한 열망이 가장 무서운 폭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품과 노동자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 최신식 공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자체로 하나의 미학적인 경지를 보여주죠. 바로 이런 질서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회공학자나 독재자는 인간 사회 전체를 그 공장처럼 만들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전체의 완벽한 질서를 위해 제거되어야 할 비효율이나 불순물로 여겨질 뿐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행정가조차도 사회를 더 단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열망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폭군으로 변할 수 있다고 헉슬리는 경고하는 겁니다. 결국 헉슬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과 거대 조직이 가져다주는 효율성, 안정, 그리고 질서라는 그 달콤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대가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들, 예를 들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는 다양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창의성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더 거대하고 복잡하게 조직화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성찰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올더스 헉슬리가 1958년에 쓴 책 다시 찾아본 멋진 신세계는요. 그가 27년 전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그렸던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헉슬리는 이 책에서 인구 과잉이나 선전, 세뇌 같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헉슬리가 인류의 자유를 올가맬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위협으로 지목했던 것, 바로 그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헉슬리는 먼저 인구 과잉이라는 생물학적인 압력이 그 자체로도 물론 위험하지만 이게 다른 어떤 힘과 만났을 때 정말로 무서운 위협이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많아져서 자원이 부족해지는 것만이 우리를 거대한 통제사회, 즉 전체주의로 이끄는 유일한 힘은 아니라는 거죠. 자유를 위협하는 이 생물학적 압력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또 다른 거대한 힘과 손을 잡고 우리를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거대한 회사나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이 마치 하나의 부품처럼 느껴졌던 경험 없으신가요? 바로 그 힘, 과잉 조직화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헉슬리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취,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이 기술들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편리함과 연결의 기쁨을 주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데이터와 시간을 통제하면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헉슬리가 경고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이 놀라운 발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어쩌면 그 대가가 바로 우리의 자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헉슬리는 토머스 제퍼슨이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 그러니까 작은 지역 공동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회와 현대 기술 사회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술, 특히 대량 생산 기술은 필연적으로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권력의 중앙 집중화라는 건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돈과 권력이 소수의 거대 기업이나 정부에게로 쏠리는 현상을 말해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작은 가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운영됐다면 지금은 전국적인 대형 프랜차이즈가 모든 걸 통일시키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보다는 거대한 조직과 정부의 통제가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움직이면서 권력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이 기술 발전의 과정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질문은 단지 헉슬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죠.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얼마나 내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대사회의 맨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은 아주 논리적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보세요. 대량 생산을 위한 기계화 조직이 점점 효율적으로 변할수록 기계는 더 복잡해지고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그럼 자산이 많지 않은 작은 사업가들은 이런 비싼 기계를 사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거대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서 독립된 생산자로서의 자리를 잃고 거대 기업에 흡수되거나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권력은 점점 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마침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소수의 엘리트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를 움직이는 소수의 권력 집단을 사회학자 C. 라이트 밀스는 파워 엘리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아마 거대한 IT 기업의 총수나 미디어 그룹의 소유주, 그리고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각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사회의 여론과 정책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집단인 거죠. 헉슬리는 이 개념을 빌려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의 논리가 우선되는 현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의 권력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통제 방식이 겉모습만 다를 뿐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독재, 즉 전체주의 국가의 통제 방식과 본질적으로 같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총이나 칼 같은 물리적인 폭력 대신 돈과 미디어라는 훨씬 더 세련되고 보이지 않는 도구를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공장과 사무실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대출을 통해 사람들의 소비를 통제하고 또 대중매체를 소유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그렸던 부드러운 통제가 오히려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혹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유행을 따르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소비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진 않은가요? 헉슬리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통제가 역사상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억압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거대한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이제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내면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과잉 조직화라는 것이 인간의 영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이 통렬한 지적은 헉슬리가 말하고 싶었던 바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인형이라는 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기보다는 사회가 정해준 각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 같이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길을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지만 정작 내면은 텅 비어 있고 불안한 현대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사회는 우리에게 사랑이나 이성, 행복 같은 내면의 가치보다는 효율과 수능을 더 강요하면서 결국 우리를 감정 없는 자동인형으로 만져버리는 겁니다. 헉슬리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정신병의 희생자들은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새장 속에 갇혀 산 새가 드넓은 하늘을 나는 법을 잊어버리고 그 새장 안을 가장 안전하고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믿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들은 너무 일찍부터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는 법을 배워서 더 이상 저항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 상태에 이른 거죠. 이들의 완벽한 적응과 갈등 없는 상태는 건강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들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SNS에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사진을 올리고 남들과는 다른 취향을 가졌다고 믿으면서 스스로를 아주 독특한 개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헉슬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그 개성과 취향조차 사실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거대한 유행 속에서 허용된 선택지는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헉슬리가 말하는 무서운 개성의 환상입니다. 스스로는 자유롭고 독특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화된 틀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아주 깊은 차원에서는 비개인화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슬라이드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연이 있어요.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은 모든 개체가 저마다 다른 고유한 존재가 되도록 정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사회가 있죠. 모든 문화는 효율성이나 어떤 특정 이념의 이름 아래 이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자연스러운 본성과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평범하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의 갈등.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종종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스스로를 획일적인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걸까요? 헉슬리는 그 답을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질서를 향한 위험한 의지에서 찾습니다. 헉슬리는 이 충동을 질서의지라고 부릅니다. 어지러운 책상을 보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거나 복잡한 문제를 보면 어떻게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질서의지의 표현이에요. 이처럼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고 다양한 것들 속에서 어떤 통일성을 찾아내려는 욕구는 이성이 가진 근본적인 충동이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의지는 과학과 예술의 영역에서는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서의지가 살아 숨쉬는 인간 사회에 적용될 때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측 불가능하고 다양한 인간을 마치 생명이 없는 사물처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효율성과 질서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억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질서를 잡으려는 의지는 인간의 다양성을 관리하기 불편한 혼만으로 여기고 이걸 이해하기 쉬운 획일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모든 시도는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헉슬리가 우리에게 남긴 섬세하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딜레마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점은 헉슬리가 조직 그 자체를 악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족, 친구, 동호회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들을요. 이런 건강한 조직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혼돈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꽃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바로 그 조직이 너무 과도해지면 오히려 자유의 파괴자가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개성보다는 회사의 규율을 강요하는 경직된 직장 문화나 획일적인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학교 시스템처럼 지나친 조직화는 오히려 우리의 창의성을 억누르고 우리를 무기력한 부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헉슬리는 안전한 길은 언제나 그 중간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외줄타기는 결코 쉽지 않죠. 우리는 종종 혼란이 두려워서 강력한 통제를 원하거나 통제가 너무 답답해서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이 양극단을 오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헉슬리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질서와 자유, 효율성과 인간성 사이에 아슬아슬한 웻줄 위에서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치열한 고민이야말로 기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